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블로그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뭐 일본의 뭐 자살 버블 붕괴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겠네요, 지금. 우리 연준 위원들, 네. 또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 위원들,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봉만 3억이 넘고요. 네.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인하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금통위가 8번 있습니다, 1년에. 그 8번 회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네. 연봉만 3억이 넘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까지 하면 5억 정도가 되고요. 되게 많네요. 기사, 우리 과장급 인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자기 집무실이나 당연히 차도 나오고요. 차관급 대우죠. 그런 금통위 위원분들께서 또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금통위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소위 에이스 멤버라고 하죠. 우리 경제학계에선 최고로 치는데 그런 분들께서 이런 자산버블 붕괴 여부라든가 초인플레이션 이거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매일 그 지표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금통위 위원들은 그게 일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해지잖아요. 달러화 강세 때문에 신흥국의 투자 자금을 회수해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자금도 30조가 넘게 빠졌잖아요. 네. 순매도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자산시장을 신흥국의 범주에 들어가요. 실물경제라는 관점에서는 G10이다 뭐 이렇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화 강세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5% 수익을 본다 한들 그 돈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돈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장 걱정하는 게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외환위기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정도라든가 전체 외채가 얼마만큼 되나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가 있고 장기 외채가 있는데 전체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 단기 외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제금을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IMF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관리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다시 겪지 않도록 이 금통위 위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보 교류도 합니다. 여러 중앙은행들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벌어질 것이다. 자산버블 붕괴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제 경제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경고를 주는 거죠. 통화정책 똑바로 하라. 절대 자산버블 붕괴에 있으면 안 된다. 통화정책의 움직임을 더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직무유기다 라는 표현을 계속 강력하게 던지는 거죠. 저도 칼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경제평론을 통해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더 긴장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움직임을 우리나라 그런 위협 없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목소리 중에 저도 하나의 작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통화정책이 긴축정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방향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정책 자체가 자산버블을 막고 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자산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왜냐면 제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부동산 폭등보다 더 위험한 게 부동산 폭락이에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게 또 다음엔 실물부실로 가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막기 위한 움직임. 그래서 금융불균형 이 단어를 썼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의 요건으로서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걸 좀 봤는데요. 일단 조금 더 미시적으로 이 방송 자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긴축 정책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요 이 부문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이 말은 결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한다 하잖아요. 근데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혹은 주가도 환율도
모든 가격, 나의 인건비마저도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 그럼 이제 수요를 한번 볼게요. 물론 수요를 보려면 제가 보고서를 쓸 때는 주택 가격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할 때 그 보고서를 여러 번 써왔지만, 보고서를 쓸 때는 이제 수요 여건에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구매 여력이에요. 주택 구매 여력.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약 2천만 가구의 구매 여력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매 여력, 그리고 구매 의사도 봐야 돼요.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다 구매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매 의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전망도 있지만 이 경제 주체들의 스스로의 부동산 가격 전망,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있습니다. 이 CSI 지표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택 가격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이 되면 보세요. 구매 여력이 있어요. 구매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해요. 그럼 구매로 이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매 여력을 본다는 것은 소득이라든가 가계부채 규모라든가 상환 능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요 의사, 매도 혹은 매수, 이 정도를 가지고만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치기 소년이 얘기를 해요. 10번째 늑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11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인지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보통은 아니죠. 저도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부가, 특히 의사결정자,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도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장관급 미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계속 하세요. 장관들도.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 언론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가격 상승 고점이다. 더 이상 가격 상승 없다. 추격 매수하지 마라. 공급 폭탄이다. 이런 말씀 계속해 오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계속했지만 가격은 2019년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때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실제 2019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가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역시 체감과 다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지역마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체감과 다르실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종종 이제 그런 악플들을 보거든요. 아, 우리 동네는 20년째 안 올랐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15% 올랐는데 여러분이, 그 악플 다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20년째 안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15%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 않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왜 내 체감과 다르지? 그 지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원래 나의 체감과 실물 지표는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각각이 다 우물 속에 들어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물은 온도차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물 밖에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그냥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지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실물 주택 가격이 2019년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2017년 이후로 계속 상승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들 혹은 다주택자들 다 마찬가지,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네 라고 받아들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패닉 바잉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집 안 사면 안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여기서 잘릴지 다음까지 잘릴지가 걱정됩니다만 다음 영상하고 꼭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잘리더라도. 왜냐면 제가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 일어날 만큼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강해요. 그 매수 우위 지수가 역사상 고점을 최근에 기록했어요. 2021년 약 한 9월 달 정도에 역사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지금 안 사면 나는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아 하는 그 불안감, 공포감에 집 사고자 하는 의사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크게 뒷받침됐던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공급이에요. 공급을 볼 때는 또 제가 부동산 전망을 하는 보고서를 쓸 때랑 교양서를 쓸 때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기존 주택 공급량,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량. 기존 주택 공급량을 먼저 보면 다주택자의 공급
다주택자세를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은데, 다주택자에게 지금의 이 거래세가 강화된 과정에서는 다주택자가 쉽게 말해서 5억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억을 세금으로 내라니 내고 싶겠습니까? 안 내고 싶죠. 안 내고 싶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판단하기를 판매하면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21년 하반기까지. 근데 재밌게도 증여가 늘어요. 그러니까 증여로의 전환이 일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다가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로 거꾸로 흐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랫물을 불안하다고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져요. 그럼 물이 거꾸로 흐릅니까? 거꾸로 흐를 수 없죠. 그러니까 물을 위로 다시 위로 퍼서 올린다 하더라도 물이 밖으로 튈 뿐 물은 계속 밑으로 흘러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지금 주택가격 상승 흐름은 세계적인 일이고,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집중됐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바가지로 밑에 물을 퍼서 위로 올리느냐? 이것은 시장에 혼선만 준다. 그게 결국은 증여로 전개되는 거예요. 매매로 연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공급이 계속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위 말하는 신규 주택 공급인데, 신규 주택 공급량을 전망하기가 이 나머지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을 하려면 건설사들이 소위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고스란히 약 2년에서 3년 격차를 두고 분양으로 이어져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인허가 건수를 보면 근래 한 7년 동안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었어요. 2020년까지 줄었어요. 2020년까지요? 네. 21년 추정치는 소폭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로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는 자연히 2022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2년의 레그가 있으니까. 2022년이나 23년 정도까지는 공급 물량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든 공급은 줄고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급 여건만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수급 여건만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수급 여건은 이제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 통화정책 여건, 이것은 왼손이에요. 근데 2020년은 두 손 다 이렇게 치켜 들은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물건을 둘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강했던 거죠. 엄청난 에너지 파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1년은 이게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요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21년에 상승 속도가 둔화되죠. 그러다가 21년 하반기 들어서 이 왼팔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왼팔이 빠지는 겁니다. 한 손으로 들고 여전히 상승하는 거죠. 근데 22년에는 이게 누릅니다. 반대로. 통화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방압력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하방압력이 그러나 수급 여건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예요. 혼조세다. 혼조세예요. 근데 이 하방압력에 한 가지 더 붙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의 팔이 등장했는데, 이게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 가계부채 대책.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어제 발표됐고,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평론을 했는데, 이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근데 가계부채를 짊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DSR 규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 1,800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금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하면 거의 80% 육박해요. 결국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대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금융규제가 맞물려서 주택시장을 누르는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1년 약 10월 중반에 들어서 매수 우위 지수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게 소위 가계 주체들이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패닉 바잉도 있지만, 또 일부 경제 주체들은 이제 상승세가 꺾이나 보다, 이제 하락할 건가 보다 라는 그런 의사, 주택 구매 의사가 줄어요. 그리고 실제 구매 여력도 줄죠. 왜냐하면 가계부채 압력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까지 상승하니까 구매 여력이 줄죠. 왜냐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만약에 8억이 있는데 2억을 빚져서 산다. 근데 2억을 마련하는, 빚지는,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그 비용이 더 커지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그럼 구매 여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구매 여력을 축소시켜서 이게 혼조세를 이루고, 그래서 실제 2020년 경제 전망에서는 여러분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고 21년 경제 전망일 때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년 모든 제 경제 전망서에는 부동산 전망편이 반드시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전망편이 있고, 또 예산, 재정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 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만, 21년에는 만약에 저는 이제 작년 요맘때만 해도 거래세를 좀 완화시켜서 매도를 이끄는 정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그럴 경우 매매 가격의 둔화세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게 없다면 이제 둔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여, 근데 20년에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21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0 이상이니까, 가격 상승률이 0 이상이니까 상승하는 건 맞아요.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22년에는 이런 하방 압력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되면서 둔화세가 더 심해진다.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세는 유지. 어차피 0보다 높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방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방향성 전환 때문에 결국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다. 또는 혼조세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2년을 보시는 거네요. 네, 22년에 기본적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지표의 흐름이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22년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물론 대선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22년 예산안을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2년 예산안. 예산안은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내셨잖아요. 그럼 세금 낸 거를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금은 회비예요. 회비 걷어서 공동으로 뭔가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나라 운영, 나라 살림살이. 예산안을 이미 발표했고, 물론 12월에 확정 예산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 예산안이 나오죠. 근데 그 보통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대잖아요. 여당이 크잖아요. 국회가 여당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예산안을 좀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 취약계층을 보존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골자가 한국판 뉴딜 2.0이에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근데 이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있어요. 또 하나가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22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뉴딜이고요. 주요 지역에게 산업 거점을 형성시켜서 그 산업 거점과 수도권이 긴밀하게 이동이 편리하게 뭐 GTX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미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 예산안 편이 22년 경제전망서에 한국경제 트렌드 편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꼭지로. 거기 좀 보시면, 또 예산안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좀 보시면 어느 지역에 거점이 형성될 것이고, 그런 지역과 수도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치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거기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밭이었는데 도시로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 본연의 가치가, 본연의 가치 상승,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지역적으로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는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나라가 멀리 내다봐야 할 대주제가 소위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지금은 거의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표현하듯이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출산 현상을. 그래서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어떤 판단까지 했냐면, 이거는 그냥 잡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위원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왜냐면 고령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빨라지니까 그냥 그렇게 진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을 오히려 고민하는 게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는 신경 쓸 여지가 없었죠.
근데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에 가까워지고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아닌 좀 더 먼 미래를 가지고 대응책을 모색해요. 그 대응책을 모색할 게 고령사회라는 건데 이 고령화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인구 감소고 인구 감소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지방소멸이죠.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택 투자, 내 집 마련 이런 의사결정은 어제 사고 오늘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 사고 오늘 팔고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거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 오늘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변화도 봐야 되는데 많이들 일본의 모습을 답습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인구 감소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 얘기 많이 하시죠. 하락의 징표처럼. 네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구는 감소할지 몰라도 한번 오해를 좀 불식시켜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22년 인구가 21년 인구에다가 빼기 사망자 더하기 출생자 이게 22년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사망자와 출생자를 차감한 거 절대값을 띄워서 이 값은 자연 증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실제. 근데 외국인 유입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아, 제일 높은가요? 네. 인구 유입 속도가. 근데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유입률,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원래부터 많지 않았으니까. 예, 아직도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한국에 더 오세요 하는, 왜냐하면 노동력 부족도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외국인 인력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2년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 줄어들지 않는다. 인구 감소 아직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아직 아니라는 걸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구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을 짧게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 데드크로스 얘기하시면서 인구 감소했는데 너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구 유입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고도 하시고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라고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고령 사회에 안 왔다라고도 하시는데 다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를 만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나를 가지고 고령화율이라고 해요. 이 고령화율이 7%를 넘어가냐 14%를 넘어가냐 20%를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회를 달리 정의해요. 7%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14%, 두 배죠. 14%를 넘어서면 그때 우리 사회를 고령 사회, 영어로 aged, 이미 늙은 사회를 뜻하죠. 고령 사회고 이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최근에 통계청에서 이 인구 추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앞당겨집니다. 정확한 그 연도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25년이었던 것 같아요. 25년? 네. 종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7년으로 했었는데 2025년으로 앞당겨졌어요. 근데 제가 왜 고령화를 계속 논하느냐? 인구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입니다.
가구수. 가구수. 네. 근데 가구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그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서예요. 2인 가구도 늡니다. 근데 3인 가구까지도 거의 제로 증가율에 가깝게 늘어요. 근데 4인 이상 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구는 늘어나요. 가구 수는. 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독거노인이 늘기 때문에 그래요. 고령사회니까. 네, 네.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독거노인이 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어쨌든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더 많이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저형, 소형 주택의 가격은 상승세가 더 높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 그런 모습 나오죠. 네.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굉장히 좀 낮은데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형 주택과 소형 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들죠. 그런 모습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22년을 놓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구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구의 증감보다 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인구의 이동.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청에서 다 제시합니다. 인구 이동 통계가 2065년까지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나가 다 나옵니다. 네. 제 전망이 아니고 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래프로 전환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지방권의 인구는 계속 줄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줄고 가구 수도 줄죠. 근데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요. 수도권으로의 편입,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합니다. 경기도로. 예.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 중장기적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일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뚜렷한 가격 상승보다는 둔화나 이런 흐름, 가격 하락도 일본의 전철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지방의 경우에는. 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수도권의 경우, 특히 경기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기권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로 빗대어서 해석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경기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 매우 동의하고요. 그것은 매우 오래된 선진국들의 네.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갑니다. 외국의 사례가 실제로 그렇다. 예, 외국 사례도 그렇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상업화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상업화요. 예, 더 상업화되는 거죠. 주거지화되는 게 아니라 상업화되고 이 서울을 둘러싼 이 수도권 지역이 경기권 지역이 주거지화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거지가 더 확대되는 것이고 서울과 이 경기도를 잇는 교통이 더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직주 근접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경기도 사는 것이 직주 근접성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겠네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이 더 빼곡해진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수소전기 트램 같은 것도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이 해당 땅의 가치가 더 올라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지방 균형 뉴딜을 목표로 하느냐 여부가 좀 달려 있는데 네. 진보 정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지역 균형 뉴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은 통제의 대상이니까 네네. 공공기관들을 자꾸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가격의 상승세를 만드는 건 일조할 수 있어요. 네. 없던 공공기관이 황무지에 생겨나니까 인구도 유입되니까 지방권의 가격 둔화세를 좀 더 지연시킨다거나 가격 하락세를 막거나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뉴딜로서의 타당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가격만 생각해보면 네.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죠. 네네네. 그럼 한전부지가 지방으로 이동하면 네. 그럼 한전부지는 그 부지로 남아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더 엄청난 첨단 도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해당 땅에서 생산하는 그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국회를 이전시킨다, 청와대를 이전시킨다, 뭐 KBS 방송국을 이전시킨다, 서울공항을 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성격,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이 공공성이 있는 기관들을 이전시킨다 그러면 지방의 어떤 지역균형 뉴딜을 만들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가격 하락을 좀 지연시키는 영향을 물론 줄 수 있지만 네. 서울 집값이나 경기도 집값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네. 그 가치의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이라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맨 처음에 저 소개할 때 네. 저 원래 수도권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처음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국책연구기관 다 지방 이전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첨단 산업으로 바뀌죠. 그리고 소위 인류 대기업들이 들어가죠. 그쪽으로. 그리고 상업화되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지대가 그 땅 하나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 지대가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